앞꼭지에 제가 이 자성 총무원장이 내일 정오까지 경찰 공권력 집행을 연기해 달라 했는데요. 결국은 이 경찰청장이 긴급 수뇌부 회의를 열고 이 자성 스님이 해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 출석 또는 신병 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집행을 하겠다.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러면서 이 조계종하고의 관계가 아닌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합립 차원에서 매우 엄정하게 한상균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또 한상균이 조계종을 앞세워서 공권력을 또 한 번 우롱했습니다. 자, 경찰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뭐 대한민국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뭔 일을 할 만한 권위가 있습니까? 뭐 옷 한 벌 벗을 각오하고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공권력 집행해 이럴 경찰 수뇌부도 없을 거고요. 또 정치권이 또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은 공권력은 허약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어서 오늘 이 하루 준비한다고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건데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고 몸싸움한 전 의경이나 한상균 체포를 하기 위한 경찰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또 우롱당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상균과 그의 시다발이 노릇을 하는 조계종은 최선의 머리를 짜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보수단체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가서 오늘 공권력 집행해라고 목이 메어 소리쳐도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상균 하나에 대한민국이 지금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상균을 내일 이제 아마 출두할 때 기자들을 앞에 딱 두고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상균 뒤에는 스님들이 배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상균은 영웅인 것처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우아하게 경찰차를 탈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옆에 종로경찰서장이니까 경찰서니까 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지고 옆에 떼거지를 지어서 아마 종로경찰서를 향해서 갈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공권력이 아주 개차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한상균이 도망가나 안 가나 또 지켜야지요. 도망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 밤에 수천 명의 경찰이 밤을 꼬박 새면서 추위에 떨면서 개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식비가 3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용이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네 집에 귀한 자식은 밤에 이 추위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한상균 지킨다고 개고생하고 한상균은 오늘 뜨뜻한 템플스테이에 또 하루를 온돌에서 잘 겁니다. 자, 우리 보수단체 오늘 관련되시는 분들이요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 이분들은 내일 또 하루 더 해야 됩니다. 나이도 드신 분들이요. 대한민국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제일 힘이 없는 사회적 이먹이사슬이 있다 그러면 제일 하층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가면 종편에 시청률 엄청 잘 나온다는데요. 투가면 방송 출연 정지입니다. 제가 아마 종편에 나오는 패널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보수단체들 목소리는 공권력 집행하라 목소리는 누구도 귀를 안 기울입니다. 한상균이 먹이사슬의 꼭대기 사자나 호랑이쯤 되고요. 조계종이 그 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경찰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우리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플랭크톤 정도 됩니다. 뭐 안 그러면 뭐 남극에 산다는 뭐 새우 일종이거나요. 크릴새우. 참, 이 보수 정권이 잡고 있어도 보수의 이 예를 들어서 법과 질서, 공권력의 공정한 집행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권 잃으면요 아마 유기견처럼 될 겁니다. 우리 보수가 이런 식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2군데 있어가지고요. 진짜 몇 달 만에 방송을 하루에 2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방송이 조금 뉴스 브리핑이 늦게 찍고 있는데요. 솔직히 방송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맛도 안 나요. 허공에 내지르는 메아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민서점 신규 허가를 이 신라하고 하나 갤러리아가 받았는데 이 울고 싶은 맨서점이다. 즉 명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입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명품 없이 손님을 맞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게 명품이지 나머지는 명품도 안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루비통, 샤넬, 에르메스, 까르티에, 불가리 등 이런 신규 맨서점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이런 맨서점 업체들이 이런 이 명품 브랜드들이 새로 신규 면허를 받은 그 맨서점 회사에 지금 아직 입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맨서점이 문을 열고 나서 얼마나 손님이 오는가 보고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맨서점 받는 그 대기업들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 위에 명품 외국 브랜드 업체들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날고기도 외국의 명품 브랜드 하나 좌지우지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면세점 하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5대 브랜드를 비롯한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품 브랜드는 각 나라별로 매장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의 시내 면세점이 크게 늘어서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가 들어갈까 말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기존 하는데 잘 되는데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 더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세점에서 이 브랜드들한테 수억 들어가 면세점 명품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안에 인테리어 잘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뭐 매덕씩 들고 10억, 20억도 든대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부담할 거고 세도 엄청 낮춰줄 거니까 들어오라. 이럴 때까지 아마 지금 배짱을 튀길 건데 지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가 급하다고 면세점을 갖다가 신규 면세점 개점 시기를 내년 초로 당긴다. 이렇게 발표하고요. 또 그 사이에 기존 있던 면세점 2개 뺏어서 또 새로 딴 데다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부가 면세점이나 홈쇼핑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건지. 자, 그럼 면세점이 돈을 번다고 주변에서 그 확산 효과가 있어서 뭐 자영업자나 그 주변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제가 동화 면세점을 보면요. 하루 종일 미어 터집니다. 버스들이 실었다가 말았다가 손님들을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 크게 동화 면세 백화점 때문에 확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남동에 가도 곳곳에 면세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크게 확산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좌우간 중요한 것은 면세점이 이렇게 돈이 된다고 대기업이 다 달라듣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버스 주차장까지도 안 하고 허가를 내주는 정부도 이상하고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이 관광 수입을 올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몇 개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환경기후협약회의가 있었고 또 우리 정부가 거기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박 대통령한테 전화도 걸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이 나서달라. 그 말은 한국이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런 입장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2020년까지 100만 대 이상 되도록 하겠다. 즉 전기차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R&D 비용도 지원해주고 뭐 충전과 관련되는 비용도 지원해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가 친환경 자동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뭐 셀가스 오일 싸면요 아주 싼 셀가스를 가지고 가스차 타고 다니지 뭐 하려고 전기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개인에게 가스차에서 나오는 오염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친환경 가스 천연가스가 크게 환경오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차들이 앞으로 보편화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차를 누가 타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요 곳곳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배터리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충전소가 돈이 안 되면 누가 민간이 운영하겠다고 나서겠냐는 겁니다.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듯이 곳곳에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될 건데
2020년에 가서 정부 말로 100만 대인데 제가 볼 때 뭐 2, 30만 대도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돈도 안 드는데 곳곳에 충전소가 있어야 될 건데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한전이 할 수밖에 없고, 한전은 이걸 핑계로 또 전기차 시대에 전력 독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충전 가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차.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없이 독점을 했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용을 내고 노력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처럼 산적한 숱한 문제들을 배제한 채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2020년에 뭐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1,400개다 이러는데 1,400개 갖고 100만 대 충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차 문제가 가지는 이런 문제, 또 전기차와 경쟁력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전에 뭐 국회 보좌관 비서관 월급 토해내겠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비판을 받았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뭐 그 정당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안 보이고 실제 그분만 그런 것도 아닐 건데 더 이상 조사한다 어쩌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말 다 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거기 보좌관 비서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계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방에는요. 최하층이 인턴입니다. 법상으로 국회의원은 7명까지 보좌관 비서관, 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인턴을 둘 수 있습니다. 한 매체가 여야의 의원실에서 2년 반을 이렇게 뭐 1년, 2년 반 이렇게 일한 젊은이들 3명을 불러다가 인터넷 쓸 때 어쩌냐, 어때 했느냐 하고 물은 기사가 났습니다. 자, 그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위적인 조직이 국회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비전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랍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자빌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가다, 자빌, 전화 받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택배 오면 택배 배달하고 이런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쁜 사람은 좋아하더랍니다. 뽑을 때 여자 중에서 이쁜 사람은 엄청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자비를 했는데 뭐 도시락도 사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처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주말도 없이 밤낮 일하는데 월급은 120만 원. 그러니까 끝없는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120만 원. 자, 국회 인턴이 무슨 보좌관 비서관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배우러 가는 인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열정페이 아닙니까? 이력서 한 줄에 국회에서 일을 했다는 걸 기록하게 해줄 거니까 120만 원 많은 거 아니냐. 얼마 전에 뭐 을지로위원회나 야당에 또 뭐 여당 의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무슨 회사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들도 많이 봤는데 정작 자기들은 자기 방에서 너네들은 인턴으로 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한 충성과 무한 노가다와 무한 기쁨을 주라. 근데 너네들한테 우리는 120만 원밖에 못 준다. 참말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서 월급이 작고 뭐 자비를 해도 즐거우면 할 건데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치욕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근위주의적인 조직이다. 국회의원은 자기 사무실에서는 거의 왕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할 때는 보좌관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조차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하려고 시간 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하려면 의원한테 물어서 답을 다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답을 받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벌벌 보좌관들은 들어야 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뭐라 그러면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족처럼 움직이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앞에는 이렇게 하는 보좌진 비서진 특히 보좌진들이 뭐 4급들이죠. 5급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인턴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톡을 해도 톡방에 7명 정규직만 하고 인턴은 빼놓고 아예 그냥 술 마시면
인턴 보고 대리운전 시키고 담배 사오라 그러고 폭언하고 그냥 욕한다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국회의원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그 안갚음을 인턴한테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거의 다르지 않고요. 뭐 밖으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야당 의원들도 하기는 똑같고요. 여당은 또 저것끼리 똘똘 뭉쳐서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비밀도 많고 뭐 이렇답니다. 그런데 여성 인턴들은 우편물 챙기고 차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냉장고 치우고 전화하고 이런 자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비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못하면 또 비판한답니다. 남성 인턴들은 노가다를 주로 하는데요. 장례식장에 조기 설치하고 저 국회의원 누구누구애가 깃발 꼽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수하러 가고 운전 대신하고 운전기사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운전기사 대신에도 운전 많이 한답니다. 의원이 지방행사 참석하면 수행도 하고 몸빵도 몸으로 때울 일들은 다 하고 그리고 이 명절 때는 택배 받으러 국회 1층에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 1, 2주부터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이 택배 대신 받아주는 데서 사무실로 택배 받으러 오라면 인턴이 다 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인턴인데요. 자, 이 선물이 오면요. 국회의원은 자기가 많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이런 표만 떼가지고 재활용도 한다. 이런 것이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저 국회의원이 선물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물 온 게 중에서 좋은 거를 명함 떼고 이런 표만 떼가 뜯어보지도 않고 또 다른 거 하나 탁 붙여가지고 딴 사람한테 보내기도 한답니다. 자,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왕처럼 보좌관 사무실에서 군림하는 국회의원님들, 근데 이 열정페이 강요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일 시키려면 월급이나 제대로 주세요.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여야 의원들 당신들 방에 일하는 인턴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돈 또 인턴 챙기려고 또 보좌관 비서관 월급 빈땅 치지 말고요. 똑바로 하세요.